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하고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기준금리는 하락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을 고려하면서요. 미국 비중 다소 줄이고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 코스피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9월 FOMC가 있었습니다. FOMC 내용하고요. 앞으로 경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갈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요. 경제 성장률은 안만해졌다. 그 다음에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을 강조하면서 금리를 인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장일치가 아니라요. 스티븐 밀란이죠. 이분이 새로 연준에 참여했는데 이분은 빅컷을 하자 0.5%포인트 내리자 혼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성장이 안만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FOMC 발표문에 썼는데요. 제가 미국의 실제 GDP하고 잠재 GDP를 구해보면은 이 차이가 GDP 갭률인데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용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FOMC 발표문에도 둔화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최근 3개월 이동평균이 29,000명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올 평균이 19만 2천 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용이 많이 둔화됐고요. 특히 6월 고용은 13,000명 감소했었는데 월별로 고용이 감소한 것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4.3%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평균이 5.2%인데요. 장기 평균에 비해서 낮지만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문제는 물가인데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미 연준이 중시하는 게 개인 소비지출 물가죠. 소위 이거 PCE 물가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트럼프 관세가 상품 가격에 다 반영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 실업률, 물가 상승률 수정 전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6월 전망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에 1.4였는데 1.6%로 올렸고요. 실업률은 4.5%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E 물가 상승률 3.0, 3.0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추이를 보면은 최근 올수록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하에서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올 연말 3.9%로 지난 6월에 전망했는데요. 3.6%로 낮췄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고용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컨센서스도 연준의 전망치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최근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올해 성장률 1.6, 내년 1.7,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연준이 3%를 전망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이것보다 다소 낮은 2.7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시장 컨센서스는 연준의 전망치보다 다소 낮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9명 의원이 점도표를 찍었는데요. 지난 6월에 비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3.5에서 3.75% 사이에 점이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2월 두 차례 FOMC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두 차례 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를 보면은 이 범위가 6월보다는 다소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 보면은
점 하나가 2.75에서 3%까지 아마 스티브 미란 이분이 여기다 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그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분은 늘 그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 확대됐는데요. 그거는 달러 강세 때문이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그만큼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점도표 분포가 좀 범위가 커졌어요. 이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그만큼 불확실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하하겠다. 이게 점도표입니다. 자,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둔화 아니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과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보통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정의하는데요. 저는 단기 금리를 3개월물 국채 수익률, 그래서 10년하고 3개월물 차이입니다. 이게 제가 평가해 보면 미국 경제를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왜 없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었죠. 근데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는 안 왔었죠. 그런데 저는 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돌고 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장기 통계를 보면요.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올라가면 시차는 다릅니다만 애 없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약간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인데요. 그런데 실업률 이동평균이 2023년 6월에 3.56%였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4.16%까지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미 고용 증가세 둔화가 되면서 실업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기 때문에 일부 그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소비입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죠. 그런데 제가 소비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이미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유는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소득에 비해서 지출을 늘렸고요. 저축률이 과거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중간가구 실질소득은요. 2019년 이후 거의 정체입니다. 여기다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요. 미국 가계가 앞으로 소비 증가세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소비하고 GDP가 장기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0이 장기 추세선인데요. 지금 마이너스로 둘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연방기금금리 상한선을 4.5에서 4.25%로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PCE 물가가 2.6% 안팎입니다. 목표치 2%를 상당히 좀 웃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금리를 인하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에서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GDP 갭률, 그 다음에 실제 물가하고 목표 물가 그 차이를 고려한 건데요. 이걸 보면은 3.75%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2월에도 아까 FOMC 전도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두 차례 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둔화되거나 고용이 감소하면은 12월에는 그 피커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IB들이 전망한 건데요. 미국 금리 인하 전에 예측한 겁니다. 9월에 모두가 그 4.25%로 내릴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월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리고 특히 이런 금리 인하 추세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이 평균이 3.50%가 나왔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다. IB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전망치는 고용하고 물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점도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고용 지표를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 소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이나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연방 기금금리,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상관계수가 0.76입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고요. 사실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먼저 떨어졌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하향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작년까지 25년 평균을 보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3.2%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기금금리는 2.0이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1.2%포인트 높았죠. 현재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1%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시장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9%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은 약간 반등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미리서 기준금리 2.9% 시대를 반영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 채권 수익률이 4% 이상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높으니까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준금리 2.9%를 선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채권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부는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방기금금리와 달러 인덱스 관계인데요. 상관계수가 0.4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그 미리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앞서 그 아이비들 전망처럼 3.50%까지 그 이하로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 미국 채권 약간 수익률 떨어지면서 채권에서 약간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 아니다. 소극적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큰 하락을 했었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인덱스가 51%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 정말 어려웠죠. 미국 GDP가 2001년에 31%에서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21년에 21%나 떨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때 40% 하락했죠. 저는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 계속 축소다. 그리고 대내 불균형, 연방정부 부채, 대순부채 너무 높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비중을 줄이고 특히 중국이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고려했을 때 달러 인덱스는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추세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채권 사실 때는 꼭 달러 인덱스 환율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하고 주가도 역시 그 상관관계가 약간 약하지만 플러스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릴 때 미국 주가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위기는 아니에요. 과거 보면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기준금리 급격하게 인하했고 이때 주가 떨어졌고요.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었죠.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하고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기준금리는 하락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버핏지수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올 2분기 보니까요. 329%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2000년에서 2024년 평균이 197%죠. 사실 버크셔 해셔웨이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역사상 최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버핏지수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비 지수 틀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PER, 토빙큐,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이런 거로 평가해 볼 때 역시 미국 주가가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 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그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도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과거 보면은 뭐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급격한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비 지수나 그 다음에 PER, 토빙 Q, 그 다음에 이거 신용융자 이런 거로 볼 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금값도 오르게 되죠. 그리고 금값을 결정하는 게 본질적으로 미 달러 인덱스하고 미 국채 수익률, 미 물가예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제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 금리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물가는 관세 등 다른 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금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저는 고평가 영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 가격을 달러 인덱스,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가대평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여기서 뭐 쉬지 않고 계속 오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조금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했고요.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하고 미국 기준금리 차가 굉장히 컸는데요. 미국이 12월에 그 3.75%까지 인하하면은 우리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축소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적정금리를 소위가 테일러 준 채 아까 미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추정해 보면 한 2% 안팎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기준금리 2.5%에서 동결을 했었죠. 물가는 안정되지만은 서울 주변의 그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금융이 다소 불안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 동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입니다. 그리고 우리 GDP 갭률,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이 차이를 구해보면은 지금 1% 정도 능력 이하로 성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10월, 앞으로 11월 두 번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번은 내리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2%까지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9월 12일까지 세계고 주요 주가지수 상승률인데요. 우리 코스피가 4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홍콩, 브라질, 중국 다 신흥시장이죠. 이런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 11.9% 올랐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까지 15.5%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홍콩, 베트남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특히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S&P 500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0.83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즉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국가별 그 자산 배분을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작년 우리 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했는데요. 미국 비중이 68%입니다. 미국 한 나라에 68%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을 고려하면서요. 미국 비중 다소 줄이고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 코스피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